안녕하세요. 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고 등대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의 재심을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 김신혜 씨 사건을 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이 사건을 맡게 된 이유는 사실 기록을 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을 제가 처음 접한 때는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PD로부터 만나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접견을 할 때만 해도 제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갔습니다. 억울함에 대한 어떤 공감보다는 복역 중인 무기수가 무죄를 주장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접견을 하면서 눈앞에서 그 절규하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또 기록을 보면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기록의 어떤 이면의 어떤 진실을 보게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나서도 9년 만에 이제 선고가 결정이 됐거든요. 예. 다른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심이 개시된 때는 2015년입니다. 2018년에 재심이 확정됐고 재심 재판은 2019년에 곧바로 진행이 됐는데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 진행이 많이 더디었습니다. 김신혜 씨가 변호인을 해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판사 기피 신청도 있었고 또 재판에 상당히 많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김신혜 씨를 유별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이유인 건 부인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 재판 그 유죄 판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재판부를 상대로 하는 갇혀있는 사람의 처절한 어떤 저항이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판이 많이 미뤄졌고 이제 확정 후에 7년 만에 이제 재심 선고가 있게 된 겁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무죄 선고 받고 나서 언론 인터뷰에서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를 이끌어낸 강력한 증거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물적 증거나 인적 증거가 중요하죠. 근데 재심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꿋꿋하게 해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징역살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두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역이라고 작업이나 노역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부했습니다. 정역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런 수감 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한다라는 걸로 이어지거든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 얼마든지 차선책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죄만이 최선이다라고 꿋꿋하게 고집하면서 수감기간을 견디고 또 당시 재심 전 재판 과정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또 재심 과정에서도 무죄 아니면 유죄를 선고한다고 해서 다시 무기징역 선고해라 차라리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일관되고 꿋꿋한 오랜 기간의 어떤 무죄 주장이 재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를 바라봄에 있어서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걷어내게끔 만든 것 같아요. 무죄라는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해온 어떤 그 밑바탕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하고 편지에도 자주 언급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어떤 의리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김신혜 씨는 아버지의 명예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받는 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딸들에 대한 성추행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성추행은 가까운 친척들,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만들어낸 범행 동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작된 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딸이 유죄를 받고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된 후에는 죽어서까지 딸들을 성추행한 정말 못된 아버지로 그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그리고 의리를 말씀드렸는데 어머니 두 분이 일찍 집을 나가셨거든요. 근데 장애가 있던 아버지는 자신과 동생들을 잘 키워줬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최근 이제 김신혜 씨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수감 기간이 25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초반에 3, 4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독거실에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노역이냐라고 하면서 작업이나 노역을 거부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상이 심해졌습니다. 2018년이 굉장히 우려될 정도로 심해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로부터 벌써 7년이 지났잖아요. 한때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병원에 보내져서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또 모든 진단을 거부하는 바람에 교도소 내에서 어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출소를 했고요. 출소 후에 동생이 누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완도 집을 나와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응급 입원을 거쳐서 행정 입원 상태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신혜 씨를 바라보는 어떤 그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기사에 대한 댓글 그리고 영상 유튜브 영상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댓글을 보면은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보여요. 이전에 제가 맡았던 재심 사건 중에는 약천오거리 사건이나 삼내 나라슈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들은 유죄를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온전한 어떤 무죄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25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25년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김신혜 씨를 향한 증거만 수집했습니다, 사실상.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내역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수집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처음 발견한 신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안 돼 있고 마지막에 술을 함께 마신 사람들에 대한 조사 내용도 그냥 수사보고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김신혜 씨 아버지가 발견된 모습조차도 온전히 보존이 안 된 사건이에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들이 수집되고 그
그 증거들을 놓고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실체를 판단한다면 그나마 공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김신혜 씨를 향한 증거만을 갖고 2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기가 한계가 있는 이 사건에서 여전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김신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누구나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목하는 증거들 중에는 범행 계획으로 알려진 시나리오 메모가 있고요. 또 다수의 보험, 그리고 자백을 들었다는 친척들의 진술, 이런 증거들을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구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목하는 증거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의미 있게 보고 살폈거든요. 그리고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를 배척한 이유가 상당히 자세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증거들에 대한 어떤 세세한 해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심 재판이 이제 곧 진행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쟁점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김신혜 씨 측이 주장하는 어떤 무죄 증거나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구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서 논리를 더 탄탄히 하고 이와 관련된 어떤 무죄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이유로 사법 불신이 심각한데 그 검찰과 법원이 재심 사건을 좀 더 전향적으로 임하는 게 어떤 이런 사법 불신 좀 줄이고 신뢰도를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심이 이렇게 김신혜 씨 사건이나 이런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과 같은 재심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형법 조항과 관련된 재심, 간통, 혼인빙자 가능, 양벌 규정에 대한 재심, 이런 재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재심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가지고 한 해 재심 청구건이 몇 건이고 몇 건이 기각되고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요. 김신혜 씨 사건 재심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복을 했잖아요. 우리 김신혜 씨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어떤 가혹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의구심을 얘기하는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검찰이 불복 없이 1심에서 마무리한다? 이건 또 다른 어떤 불신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인터뷰 내용이 이제 우리 김신혜 씨나 그 가족 입장에서는 좀 더 우리 입장을 얘기하지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1심에서 마무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적인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진범에 대한 어떤 구체적 근거 없이 1심 판결로 끝내라? 이건 또 검찰 입장에서는 좀 가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재심에만 갖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심 사건을 추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운명적으로 첫 재심 사건을 이제 국선 변호를 하면서 맡게 됐던 거죠. 2008년에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 사건을 제가 맡게 됐고, 그 사건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에 대한 재심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심 제도를
제가 공부하고 이제 재심 청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성과가 나오고 이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의뢰가 왔던 거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욕심도 많았죠. 왜냐면은 이런 재심 사건, 형이 확정된 사건을 뒤집으면 사회적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게 이제 돈 버는 데도 도움도 되고 또 능력 있는 변호사로 또 알려지는데 또 많이 일조를 할 것이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욕심도 컸고요. 근데 이제 계속 해가는 이유는 재심 사건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비극적인 사건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비극미라고 불립니다. 비극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사회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각성의 의미라고 하거든요. 비극적인 사건에서는 그런 어떤 성찰과 각성을 하게끔 하는 어떤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한 사건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인간사가 들어있습니다. 김신혜 씨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남동생이 사건에 관계되었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자백을 한 걸로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이 어떤 허위 자백의 동기와 관련해서 많은 또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백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살인사건 내 범인으로 스스로 내몰린다라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근데요, 이건 김신혜 씨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판결문에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판결문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누나로서 살뜰하게 동생들을 살피고 아버지와 조부모를 봉양했다라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이로서 또 어미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김신혜 씨의 삶에 대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점점 밀어가는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심 무죄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22살 그 젊은 여성이 본인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삶, 그리고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 애썼던 삶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네. 명예도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러브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때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나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죠. 사람이 알려지면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자주 하게 하고 또 자주 듣다 보면은 그래 그렇게 또 가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로를 거치잖아요.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것이 또 뭔가 좀 더 어떤 제 어떤 유명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더 확장되는 어떤 의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아웃사이더지 않습니까? 뭐 주류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열패감이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로서 그 길을 또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점점 내려놓으려고 하고 좀 멀리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제가 어느 편에 서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많이 의미가 퇴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동력도 많이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밀린 사건이 지금 진행해야 될 사건이 10건 가량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어디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정치든 공직이든 제한도 없었지만. 김대 장학회를 예.
탄생하게 된 어떤 그 연유가 따로 예, 있어요? 예. 2016년경에 이제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후원이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너무 크게 받은 거죠. 그게 계속 빚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갚아가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재심사건 피해자분들이 모아주신 돈을 재원으로 어떤 공익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자. 그게 왜 필요하다고 봤냐면은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그 부모의 어떤 사업 실패나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까지 그런 피해를 짊어지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이 정말 힘들어지는 어떤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봤고요. 또 그런 아이들을 잘 도우면 그 아이들은 또 나중에 성장해서 본인과 같이 힘들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선순환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든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시거나 앞으로 좀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김신혜 씨 사건 재심이 이렇게 지연된 데에는 제 책임도 꽤 큽니다. 재심 청구할 당시에 써낸 그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요. 정교하지 못했고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변호인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이어지고 해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 제가 처리를 약속한 사건들 중에서는 지금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사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무게 더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어떤 그 사회적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한 아이라도 더 그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한테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애들이 셋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과의 어떤 시간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